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배우기 전에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는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물결에 서울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난 사람들로 만원이 됐습니다. 고층 빌딩 숲의 그늘 속에 불법 무허가 주택과 도시 빈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도심 정비에 나선 정부는 청계천 등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서울 밖으로 보냈습니다. 1968년부터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 일부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12만 명이 넘는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택지 분양과 일자리를 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현실은 황무지에 세운 거대한 난민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산속에 뭘 먹고 살겠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가라니까 떠밀려 간 거죠. 토지 투기 바람이 일면서 정부가 당초 약속한 것보다 토지 불화 가격을 인상하고 세금까지 부과한 것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1971년 8월 10일 폭발했습니다. 3만여 명이 배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는 구호와 함께 토지 불화 가격 인하와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 사실상 광주 대단지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관공서와 경찰차가 불타고 논란 당국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고서야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이 지역은 성남시로 승격됐고 공장과 병원 등이 점차 들어왔습니다. 해방 후 최초의 대규모 도시 빈민 투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무리한 재개발과 철거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와 7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또 그 이면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촌형도란 말 들어봤죠? 농촌에서 일자리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 곳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도시 빈민으로 살게 되죠. 그림 보이시죠? 그때 당시 청계천 주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판자촌은 도시 미관 문제로 강제로 철거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또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는 철거민들을 서울 주변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정부는 도시 빈민인 이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금의 성남 지역 광주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면은 일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싼 값에 땅을 주겠다.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도시 기반 시설도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도로라든지 수도시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일자리는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기를 이유로 토지 가격과 세금을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던 이주민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1977년 8월 10일 주민들의 걸기대가 열립니다.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울시장이 오기로 했지만 서울시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속았다. 분노한 군중들은 대규모 소요사태를 일으킵니다. 관공서를 습격하고 관용차를 탈취, 불태우게 됩니다. 놀란 정부는 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주민 23명이 구속됩니다. 우리가 배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의 주인공 권씨는 이 당시 사건에서 소요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고 전과자가 됩니다. 당시 언론은 광주 대도시 사건을 집단 난동으로 기사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도시 빈민들의 거주와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 보겠습니다. 책 다 폈나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예.
제목 위에 있는 글씨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1970년대, 예, 방금 봤지만 70년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 인간소외, 공동체 의식 약화, 물질 만능주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작품 말고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만들게 된다면 혹시 이 세 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지 않을까? 주제식이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목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예요. 여러분은 구두가 몇 켤레 했나요? 구두 말고 뭐 슬리퍼든 운동화든 다 합쳐서 몇 켤레나 했어요? 자, 9켤레 굉장히 많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제목은 지금 보신 것처럼 9켤레의 구두, 중요 소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사내, 주요 인물, 구두로 남아있다 상황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작품 전체, 내용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도 그랬지만 소설에서도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감상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편 다 읽었죠? 전편 다 읽었다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다 읽었어야 돼요. 자, 초등학교 교사인 나가 나오네요. 자, 나가 나온다. 이 작품 몇 인칭? 1인칭이다. 물론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1인칭 시점인 건 알 수 있죠. 자, 나는요 초등학교 교사고 그리고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계층이다?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부자는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니까 사회 지도층도 아니네요. 그쵸? 이런 계층, 자, 사회적으로 소시민 계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소시민은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에 속하는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 봉급생활자, 하급 공무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중앙계층이에요. 중앙계층. 그런데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상층민이 되기를 지향해요. 하지만 또 동시에 하층민으로 전락할까봐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나 발전, 공동체적 가치보다도 뭐가 우선? 나의 이익, 나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행동을 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은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소시민적이란 말도 있는데요. 소시민적이다 할 때 소시민적이다. 어떤 특성을 말하느냐? 중간적이다, 부동적,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소시민적이란 말에. 그래서 소시민성, 소시민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권 씨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권 씨는 어떤 사람? 이 소설의 주인공인 거 알고 있죠? 자, 오 선생의 집에 새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이 권 씨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는다. 약속한 전세금의 절반밖에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를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트럭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보따리 2개. 하나는 이불 보따리, 하나는 취사도구. 그러니까 매우 가난하죠. 살림살이가 궁색해요. 권 씨는 도시 빈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함 속에서도 여러 켤레의 구도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놔요. 그러니까 이 가난함 속에서도 꼭 포기할 수 없는 것,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 자, 여러분 다 읽었지만, 다 읽었으니까 짐작하죠? 구두의 의미 뭐죠? 네, 권씨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게 빈민으로 살고 있지만 원래는 구두 신고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존심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권씨는 전과자였어요. 그런데 전과자가 된 이유가 뭐였죠? 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소유의 주동자로 불려서 징역을 살게 되었죠. 우리가 방금 알아본 광주 대전재단 사건에서 주동자로 물렸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주 대전재 사건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즉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했던 거였죠.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하다가 전과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권씨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물론 우리가 아직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읽었으니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권씨는 원래 과거에는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대학 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번역도 할 줄 아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학교 나온 사람은 지금하고 달라요. 흔치 않았어요. 엘리트,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고 소시민이었던 권씨가 소유의 주동자로 올려서 징역을 하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몰락한 소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아분의 줄기를 어떻게 정리했죠? 나를 정리하고 권씨를 정리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소설의 내용 파악, 어떻게? 인물 중심으로 파악하자. 그래서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파악한 거고요. 그리고 앞분의 줄거리. 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앞분의 줄거리 혹은 중간 줄거리 몇 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의 선택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자. 앞분의 줄거리, 중간 줄거리 나오면은 내용 파악하자. 그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관 꼭 가지세요. 자, 다음 영상으로 갑시다. 9개월의 구조로 남아산에 같이 공부해야죠.